중국의 화웨이가 반도체 공급을 완전히 차단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17일이죠. 미국 정부가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망을 더 강하게 옥죄는 사실상 외부로부터 반도체 공급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초강도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상무부는 화웨이가 특별허가 없이 외국 기업이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일부라도 활용해서 만든 반도체 칩셋을 확보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또한 블랙리스트에 전 세계 화웨이 계열사 38개를 추가로 지정해서 미국의 규제를 받는 화웨이의 계열사는 총 152개가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미국 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죠. 그 시작점은 작년 5월 미국이 자국의 반도체 기업들 퀄컴이나 인텔로 하여금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어라, 공급하지 말아라 규제를 가하면서 시작했었죠. 미국 기업들과의 직접적인 거래가 막히자 화웨이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는데요. 화웨이의 자회사인 팹리스 업체 하이실리콘의 연구인력과 자본을 투입하면서 적극적으로 설계를 맡기고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화웨이가 아닌 하이실리콘이 설계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화웨이를 향한 직접적 규제에서 피해갔죠. 하이실리콘이 설계하고 TSMC에 위탁 생산하면서 이 5G 통신장비나 스마트폰에 들어갈 AP 칩셋을 받는 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이것마저 차단시켰죠. TSMC와 화웨이의 거래를 중단시켰고, 이 화웨이가 설계해서 외부 기업의 위탁 생산을 맡겨 생산한 반도체를 공급받는 시스템을 막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화웨이가 하이실리콘의 설계를 몰아줌으로써 규제를 피해갔고, 그 영향으로 하이실리콘이 올해 1분기 세계 반도체 매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는 깜짝 성과를 달성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미국의 규제로 다시금 하이실리콘의 위상은 무너질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5월에 발표한 규제를 통해서 미국은 화웨이가 제3의 국가에서 제조한 반도체라도 미국 기술을 정말 일부라도 활용한 제품은 공급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유예기간으로 120일을 설정했는데요. 당장 다음 달부터 규제가 시행되는 상황인데, 미국이 어제 추가적인 규제 내용을 발표하면서 특별 허가라는 조건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동안의 규제 정책만으로 화웨이가 제3의 국가, 기업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공급받으면서 회피할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었고, 이번 제재는 그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화웨이가 TSMC의 대안으로 생각했었던 미디어텍이나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측으로부터 AP 칩셋을 공급받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핵심적인 부분은 이번 미국의 조치가 과연 다른 반도체 기업이 제조한 반도체 완제품도 포함되느냐 이것이죠. 그동안은 화웨이가 미국의 기술을 활용한 제3기업의 위탁 생산을 맡기지 못하도록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이 규제가 이미 만들어진 DRAM, NAND 플래시 등의 기성품에도 적용되냐는 것입니다. 미국의 상무부 관리자는 해당 질의에 이번 조치로 화웨이가 다른 외국의 제조사로부터 기성품을 구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언급을 했고, 특별 허가라는 이 어떻게 보면 주관적으로 미국의 판단, 결정하에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둬서 사실상 모든 외국 기업의 반도체 완제품을 화웨이에 공급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임을 명백히 했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규제가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미국의 반도체, IT 업계들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났는데요. 이 퀄컴을 필두로 해서 화웨이와의 거래 승인을 잇따라 요구하는 모양새입니다. 일전에 퀄컴이 자사의 주력 상품인 모바일 AP 스냅드래곤이죠. 이 스냅드래곤을 화웨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된 바 있었습니다. 퀄컴을 필두로 이 많은 미국의 기업들도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부분적 철회 입장에서 전면 철회로 갑자기 미국 정부가 선회시킨 것에 대해 당황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 역시 화웨이가 주요한 고객사라는 점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연간 10조 원을 뛰어넘는 액수의 DRAM, NAND 플래시를 판매하고 있고, 삼성은 8조, SK하이닉스는 5조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중국향 매출 비중이 더 높은 편이죠. 이렇게 화웨이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규제가 이렇게 해외 기업들이 제조한 메모리 반도체 완제품에 마저 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메모리 반도체의 고정 거래 가격도 단기적으로 불안한 요소죠. 올해 상반기에 이 바이러스 사태의 확산에 따른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이 메모리 반도체의 고정거래 가격이 견조하게 유지되었고, 특히 서버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2분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견고했던 가장 큰 요소가 되었지만, 많은 고객 기업들이 현재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면서 하반기에는 좀 신규 주문 물량을 줄이고, 이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몇 달 전부터 이러한 예상 정도는 하고 있었고, 이 컨퍼런스 콜에서도 언급이 되는 내용이죠. 미국의 규제와 맞물려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부침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반도체 업계의 혼란, 미국 내 IT 기업들의 반발이 있는 상태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강행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화웨이, 틱톡에 대한 규제를 가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중국 기업 알리바바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알리바바가 어떤 기업이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죠.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 이 기업 대 기업의 거래, 스마트폰 운영체제, 클라우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기업이죠. 미국 내에서 알리바바를 전면 금지시킬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엄포를 놓고 있는데, 물론 알리바바는 철저히 중국 내수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기록하는 기업이에요. 중국 외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은 자사 전체 매출의 7%에 불과합니다. 틱톡, 그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에 비해서 당장의 규제 파급력이 약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쨌든 800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정보통신기술 업체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정치계, 이 행정부 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스탠스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예요. 중국과 어느 정도 협력하고 온화적으로 대화하자는 취지의 온건파도 있을 것이고, 대중국 강경파도 있을 텐데, 현재 미국의 행보를 보면 후자의 입장을 주장하는 인물들의 완전히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사태의 확산에 따른 전반적인 반중국 감정의 고조,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맺으면서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수입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2020년이 이 절반을 넘어서 지나가는 시점에서 약속한 농산물 수입량의 5% 정도밖에 수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중국의 행보다 무역 합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이 감정적인 면도 섞여 있는 것 같은 현재 미국의 행보가 이해가 가는 것도 사실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도 엮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셈법이 복잡한 부분이죠. 그리고 중국 기업들의 이 4차 산업 관련 기술의 성장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기에 미국도 현재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대목은 점점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 신냉전의 구도로 국제 정세가 흘러간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의 선택도 머지않았다는 것. 2020년 11월 3일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느덧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ABC 뉴스가 운영하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538에 따르며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할 것이라는 통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는 트럼프를 상대할 만한 후보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현재 정반대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트럼프 정부의 안일한 코로나 초기 대응으로 미국에서만 64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와 20만 명에 육박하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데 이어서 최근 트럼프가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를 패배자들, 호구라 불러 미국 국민들의 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제프리 골든버그가 편집자로 있는 미국 잡지 디 애틀랜틱은 트럼프가 전쟁에서 사망한 미국인을 패배자, 호구라 불렀다며, 트럼프는 2018년 11월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미국 묘지 참배를 취소하면서 헬기가 날 수 없다, 빗속에서 머리카락이 흐트러질까봐 라는 황당한 이유를 설명했다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폭스뉴스도 이번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트럼프의 미군 참전용사 비하 발언 논란이 확산되자, 트럼프는 폭스뉴스의 국가안보 담당 기자 제니퍼 그리핀은 해고돼야 한다, 폭스뉴스는 사라졌다 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선거 전 파격적인 발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 바로 한국이 있었습니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반중 경제 블로그인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을 강조하며 한국을 수차례 언급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MS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이 앞으로 2달의 선거 기간 동안 주요한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몇 년 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지금처럼 약한 모습만 보인다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시도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가져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북한과 맞서 한국이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이 핵무장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냐 라는 질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주요한 논의 주제다. 아주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장론에 불을 지피면서 미국 과학자협회의 찰스 퍼거슨 회장이 분석한 퍼거슨 보고서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퍼거슨 보고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는 어렵다. 인도를 예로 들어보면 1998년 인도가 핵실험을 시행한 이후 경제 제재를 당했다. 그런데 이 경제 제재는 1년도 채 지속되지 못했다. 이를 지속하기에는 인도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포기해야 했는데 인도의 내수 시장 규모는 너무 컸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대항 세력으로 인도가 지닌 군사적 가치는 미국에게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한국은 인도 내수 시장보다는 규모가 작다. 그런데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미국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제품들이 한국에서 수출되고 있다.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는 수개월 내 해제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자력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손을 잡고 있는 미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이 한국을 파트너로서 놓치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제재를 주장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퍼거슨 보고서는 한국은 핵폭탄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모두 갖추었고 이미 여러 개의 핵폭탄을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제조 능력까지 갖췄다 라고 전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수죠. 핵물질, 핵탄두 설계, 그리고 운반 체계,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핵물질의 경우 경북 경주시 월성에 위치한 4개의 가압 중수로에서 해마다 2,500kg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1년에 416개의 핵폭탄을 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듀테륨, 리튬6, 트리티늄 등 핵탄두 설계를 위해 필요한 원료도 이미 한국이 충분히 확보한 상태고, 특히 한국이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광산에서 리튬 개발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리튬의 공급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마지막 단계 운반 체계도 충분합니다. 사거리 800km를 자랑하는 현무2C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거리 1500km에 육박하는 순환 유도미사일 현무3까지 보유하고 있으니 말이죠. 중국의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의 전문가는 만약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한다면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북한이 한국에 핵공격을 한다면 한국은 파멸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외치는 그룹이 생겨나고 있다. 몇 년 전 우리는 한국 과학자들이 농축 우라늄을 제조하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다. 완전한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만약 미국의 핵 우산이 한국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 판단되면 한국은 스스로 핵 보유를 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총리 교체가 확정된 일본에도 한국이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되죠. 일본의 차기 총리로 사실상 거의 확정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최근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의 기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다 라고 외치며 한국과의 외교와 관련해서 아베 총리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최근 한국의 해양경찰청은 3,000톤급 독도 경비함을 건조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일본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난 2006년 아베 총리가 관방장관으로 지내던 시절 한국이 독도 주변 해양 조사를 하던 중 일본이 이를 방해하며 도발했고 결국 한국과 일본은 무력 충돌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본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역에 나타난 횟수는 무려 540회, 3, 4일에 한 번꼴로 독도 주변에 나타나 한국을 도발한 것인데요. 이번 한국의 3,000톤급 경비함 배치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죠. 일본의 군사 전문 웹진 항공만능로는 현재 독도 해역을 관할하는 것은 일본 해상보안청의 하마다 해상보안부다. 여기에는 일본의 1,000톤급 순시선 보자와 220톤급 순시선 아사마만 배치되어 있다. 같은 채 8관구의 사카이 해상보안부에도 2,000톤급 순시선만 배치되어 있는데 한국의 3,000톤급 경비함 대응은 무리가 있는 판단이다 보도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한국의 독도 경비함을 3,000톤급이 아닌 5,000톤급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국 해경은 실제로 5,000톤급 삼봉호와 이총호 2척뿐만 아니라 3,000톤급을 무려 12척이나 보유하고 있어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일본 내 지지율 상승을 위해 수도 없이 사용해왔던 독도 도발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 청장은 올해 11월 울릉도 사동항에 해경 전용 부두가 완공되고 나면 해경이 신속하게 독도로 출동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해군과의 협력 아래 빈틈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해 일본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제작한 포스터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케시마를 독도라고 수정한 뒤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명백하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세계가 이미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인정했듯이 일본도 하루빨리 이를 인정해야 한다 라고 적힌 포스트를 일본 주요 내각과 장관들의 트위터 계정에 보내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전 세계